안녕하세요. 네, 지금 캡스톤 디자인 중간 발표, 이렇게 중간 발표를 이제 하게 됐고, 시간이 된 관계로 여러분들 이제 발표 시작할 텐데, 지금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중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송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교수님이 질문을 올리시면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이거를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발표자한테 알려주고 그 발표자는 답변을 하면 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 조부터 나와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의 1조 발표를 맡은 문광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공학인문 설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서로의 관심사와 사회적 이슈를 고려했을 때 발열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나서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한 후 배터리와 냉각을 같이 접목하였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발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배터리 발열로 인한 충전력 감소는 성능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에 들어있는 분리막의 경우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발열이 나타나면 분리막은 파괴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며 분리막이 파괴될 경우 열 폭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리입니다. 전기를 가해주면 전자 구성에 따라가게 되고 리튬이온은 분리막을 통해서 응급제로 다가가게 됩니다. 응급제 앞에 리튬이온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고 저희는 충전이라고 부르고 반대 방식을 강전이라고 부르며 2차 전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충전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배터리의 쿨링 방식입니다. 동냉식 냉동기가 있습니다. 원리는 엔진을 직접 공기와 접촉시켜 열을 방사하는 방식으로 단점으로는 열 용량이 작고 열 전달 배수가 낮아 충분히 냉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효과적으로 예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순행식 냉동기입니다. 뜨거운 배터리 모듈 내부를 냉각수가 흘러 배터리 칠로로 유입되며 뜨거운 냉각수는 배터리 칠로를 통해서 다시 재사용되어서 배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공기와 비교했을 때 높은 열 전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연료 용량도 배터리 팩의 온도 공포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분리막의 경우 얇으면 얇을수록 효율이 좋지만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리막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발열을 접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을 토대로 한 25도가 이성적인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 분리막이 파괴될 경우 셀 하나만 모듈을 하나만 교체하는 것이 아닌 배터리 팩을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파괴를 막기 위해서 발열을 막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는 논문을 통해서 배터리에서의 열 분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열 분포를 고르게 하거나 이상적인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 분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캐퍼 방식으로 저희 주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C의 콤바인에 해당하는 BMS와 쿨링 시스템을 합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어댑트에 해당하는 유량이 높아졌을 때 화재 진압을 더 빨리 해주는 소화전을 배터리 칠러에 응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옵션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옵션을 먼저 조원분들과 함께 내었으며 각자의 아이디어를 직접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토픽입니다. AI를 이용한 전기차 배터리 열 편향 개선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배터리 열 편향을 감지하고 AI를 통해 쿨링 채널 유로 간의 냉각수 유량을
개별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열 편향을 막는다는 차별점을 가지고자 합니다. 테스트를 위한 셋업입니다. 먼저 하온조에서 펌프로 물을 올립니다. 실험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하온조가 아니라 얼음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 위에는 열 센서가 존재하여 열 센서 데이터를 취합할 것이며 하단에 있는 유로관을 통해서 유료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유로관 형태는 아직 미정이 되었지만 현재 구상도처럼 구축을 한 이유는 유로관에서의 교차로가 증가할 경우에 출구에서는 온도가 높고 입구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차로가 최대한 적게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에서는 AI를 이용해서 배터리 가동률 그리고 현재 열 분포도를 데이터를 취합하여 T초구의 열 분포도를 파악해 열 유량을 조절하고자 합니다.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그중에 프라이스나 증가하는 전기차의 경우 절반의 배터리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려운 주제를 한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간단한 온도 제어인 것 같은데 혹시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열 분포도에 의해서 추후에 있을 열 분포도에 의해서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량을 어느 정도 이상적인 25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열 유량을 가장 많이 하면 이제 더 과하게 냉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하게 발휘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AI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PID 지원하고 이거 겨울 시간에 그런 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봤어요. 추가 질문 혹시? 학생 네. 하나만 받겠습니다. 혹시 그냥 25도로 동일하게 네. 전부를 냉각시키는 것과 다르게 어떤 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드리고 싶습니다. 냉각수를 25도로 네, 배터리가 이성적인 온도로 25도로 유지하는 건데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셀 내에서 양극재랑 음극재랑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25도를 조절하는 유량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두고서는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전 발표를 맡은 김재훈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제목은 스타봇입니다. Soft Table Tennis Advanced Robot, 즉 소프트 탁구공 수거 로봇의 약자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문제 정의와 시장 조사, 아이디어 소개, 개념 설계, 그리고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에 생활체육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완화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불편함도 증가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에 실내 스포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인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떨어진 공을 줍는데 가장 높은 비율의 인원이 불편함을 느꼈고 전체의 80%가 공 정리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실내 스포츠 중 공을 수거하는 로봇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테니스 공과 배드민턴 공은 수거 로봇이 있었지만 탁구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공 수거가 어려워 상용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있는 탁구공 수거 기계들입니다. 공을 빨아들이는 흡입형, 통을 굴리는 롤링형, 그리고 공을 쓸어담는 네트형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동이며 제한된 수직 범위를 갖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되지 않은 로봇형을 살펴보면 내구성이 약한 탁구공이 파손된 유연성이 크고 제한된 유연성으로 손상된 탁구공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새로운 소재로 탁구공 수거 로봇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소프트 로봇입니다.
소프트 로봇은 유연하고 강성이 작은 소재를 활용하는 로봇으로 주요 소재는 실리콘, 엘라스토머, 나일론, 페트필름, 액체 금속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실리콘을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강성인 소재가 링크와 조인트로 활용되어 움직임을 생성하는 연성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공기를 주입해 소프트 로봇의 내부에 압력을 가해지며 구동하게 됩니다. 링크와 조인트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두 요소가 일체화되어 강체 로봇에 비해 많은 요요절을 갖고 적은 수의 구동기로도 다양한 움직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강체 로봇을 쓰지 왜 굳이 소프트 로봇을 쓰냐? 소프트 로봇이 강체 로봇에 비해 안정적이며 전력성도 낮고 제작 비용도 쌉니다. 또한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 시스템도 간단해 탁구공을 보다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집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팔과 집게 그리고 몸통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과 집게 부분 모두 소프트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개의 공기 주입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팔 부분에 공기를 주입해 앞으로 굽어지게 만들고 집게 부분에 공기를 주입해 탁구공을 집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팔에 공기를 빼면 다시 로봇 몸통부를 펼치게 되며 집게의 공기를 빼 몸통부 안으로 탁구공이 들어가게 되는 형식입니다. 소프트 로봇의 부품 설명입니다. 논문을 참고하여 집게 부분과 팔 부분을 직접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현재 집게 부분과 팔 부분 따로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많지만 이 두 개가 융합된 모델링은 없기에 저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융합 모델링을 제시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착기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공착기 기술 중 저희는 이미지 처리 기술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픈CV의 기본 함수들을 통해 탁구공의 색을 HSV로 검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이미지 전체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판별 알고리즘을 입력, 탁구공을 찾아가는 코드를 생성할 것입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이미지에서 탁구공을 찾아 윤곽선을 그리는 코드의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기능 계통도와 목적 계통도를 그려 저희 탁구공 수거용 소프트 로봇의 기능과 목적을 더욱더 명확히 해보았습니다. 이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첫째, 이상적인 소프트 로봇 집게 형태 구현할 것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다양한 틀로 집게 형태를 구성해보고 실험을 통해 탁구공을 가장 잘 집을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를 찾아서 구현할 것입니다. 둘째, 소프트 로봇 내 이상적인 공기 압력을 측정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탁구공을 집을 때 깨지지 않으면서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기 압력을 측정할 것입니다. 셋째, 안정적으로 구동 가능한 로봇 몸통부를 개발할 것입니다. 집게의 구동을 위해 필요한 여러 장비들과 탁구공과에 담을 수 있는 로봇 몸통부를 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탁구공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바닥에 탁구공을 찾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중간 발표 이후에 저희는 5월부터 이상적인 집게 형태 및 공기 압력 실험 및 결정을 할 것이고 로봇 몸통부 모델링 및 제작 그리고 기말 발표 진도를 하며 1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김대영 교수인데요. 그 소프트 로봇이 이제 커스텀 디자인까지 이렇게 진출했는데 일단 집는 거는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은데 소프트텍처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공의 위치에 딱 정확하게 가지 않았을 때 이제 매니플레이터의 위치가 보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메뉴 플레이터를 본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공의 위치가 예. 그냥 로봇에서 약간 우리가 뭐라고 하겠는데 약간 옆에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 집는 집게가 아니라 여기 팔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 고정 형태로 하고 앞부분에 카메라, 몸통부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탁구공을 찾아가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로봇이 항상 그 정확한 위치 앞에까지 가야지만 지울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런 방식이 기존에 쓸어 담는 방식에 비해서 당연히 처리량은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예.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퍼올리는 건 한꺼번에 막 7개씩 퍼올 수 있는데 저건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얻고 그다음에 매니플레이터를 빨리 안 움직이면 그것도 굉장히 느릴 것 같은데 예, 다른 운동들에는 그런 쓸어담는 기계들이 있었지만 탁구에는 유일하게 없었는데 이게 탁구공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쓸어담는 게 이상하게 탁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탁구를 잡는데 쓸어담는 거는 혹시나 깨지거나 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 로봇을 사용해서 가장 안전하게 집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뭐 탁구장에 공이 뭐 100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예. 저렇게 집어서 과연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거에 고민을 해봤어요. 대충 하나 짓는데 한 5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짓는 거는 집에 가서 짓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오래 걸리고 그런 거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소음을 줄인 헤어드라이기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입니다. 이 표는 가전제품의 소음 측정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헤어드라이기가 세 번째로 소음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는 보통 DC 모터와 BLDC 모터를 사용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9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음이 심한 공장 안의 데시벨과 맞먹는 수준으로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판매량을 살펴보면 다이슨사의 슈퍼소닉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드라이기 시장도 점차 프리미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시장에 맞게 드라이기의 저소음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드라이기 저소음화 방법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론 소개 및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먼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란 이어폰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마이크를 통해 들어오는 소음을 스피커로 반대 이상의 소리를 출력하여 상쇄시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소리와 같은 파동이 만났을 때 같은 위상은 진폭이 커서 소리가 증폭되는 부각 간섭, 반대 위성은 진폭이 작아져 소리가 감소되는 상쇄 간섭이 발생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상쇄 간섭으로 소음을 줄이는 기술로 이 소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두 파동의 진폭이 동일하고 위상은 반대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란 물리적으로 소음을 차단하는 것으로 귀마개나 인이어, 이어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차단이기 때문에 높은 소음 차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에어팟이나 버즈 등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소리의 속도가 매우 빨라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반대 위상의 소리를 정확히 내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품은 소음의 패턴을 파악하고 미리 반대 파형을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드라이기에 적용하기 위해 드라이기가 켜짐과 함께 스피커에서 미리 반대 파형을 출력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방법을 사용하여 소음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는 흡입, 가열, 배출 세 가지 단계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터와 팬을 돌릴 때 가장 많은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소음을 녹음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노이즈 캔슬링 실험입니다. 실험은 두 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상쇄 간섭 기본 원리 실험은 간단한 실험 키트를 이용하여 상쇄 간섭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한쪽 스피커를 손으로 가렸을 때 상쇄 간섭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데시벨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에 따른 노이즈 캔슬링 실험입니다. 반사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 박스를 만들고 밀봉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왼쪽 스피커에 드라이기 소음 원음만을 출력하였을 때 오른쪽 스피커에 여기상 소리를 함께 출력하였을 때 각각 데시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드라이기 소음 원음과 위상 반전시킨 여기상 소리를 각각 왼쪽, 오른쪽 스피커에 출력하였습니다. 실험은 사진과 같이 총 4가지 경우를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스피커를 적절히 가까이 배치한 2번 실험이 8dB 차이로 가장 큰 소음 감소 효과를 보였고 가장 멀리 배치한 3번 실험에서는 소음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했던 4번 실험은 이번 실험보다 소음 감소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파동이 만나는 위치에 따라서 간섭 효과가 달라지고 또한 이러한 반사 효과로 인해서 위상과 증폭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반대 위상 소리를 출력하여도 스피커 위치에 따라 소음 감소 효과가 변화하는데 이는 반사 효과 차단 미흡, 드라이기 소음 분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 방음 박스를 보강하거나 소리를 분석하여 스피커 위치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선 실험을 통해 노이즈 캔슬링은 소리의 파형을 분석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소리를 출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기 내부 스피커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드라이기 소음을 녹음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사 효과를 컨트롤하기 위해 소음 원인 모터와 팬에 가까운 위치에 스피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헤어 드라이기 내부 설치 스피커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간트 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나만 질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혹시 이게 특허 기존에 나온 게 없었어요? 네, 여러 가지 논문을 검토해봤는데 관련 실험을 진행한 논문은 이제 참고를 하였는데 특허 등록된 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네. 상업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네. 왜 진짜 그 소리 나오는 건 안 보여줘요? 그게 되면은 되게 인상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자료가 없나요 지금? 스피커 영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말 발표 때는 꼭 넣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하자면 네.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이 귀를 딱 기점으로 해서 네. 내가 듣는 쪽 사이드랑 그 소리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사이드가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네. 많이. 근데 이게 드라이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기 소리는 소리대로 나오고 그거에 반대 이상 소리도 소리대로 나오고 그거를 제 3자가 어느 위치에서 들었을 때 네. 효과적으로 그게 캔슬링이 될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스피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리가 반사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위상과 파형이 수시로 변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것까지 컨트롤하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모터와 팬에 가까이 스피커를 부착해서 소리의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최대한으로 나도록 설계해 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7조 스마트 가드너 로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기구 설계,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가파른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영세 농민의 비율은 70%로 농민의 과반수가 영세 농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화 농업기기는 미국을 필두로 한 대규모 농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소규모 영세 농가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최적화된 로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구 설계입니다. 스케칭, 차체 소재, 필 선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2D 스케치한 모습입니다. 내부에 모터 드라이버와 아두이노, 배터리를 탑재하였습니다. 차체입니다. 다음과 같이 저렴하고 강도가 높은 아크릴판을 이용하여 제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휠 선정입니다. 13cm 직경의 타이어를 이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 설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품을 선정하여 하드웨어 설계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모터 드라이버, 아두이노 모듈, 라즈베리 파이 관계장치 등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모터를 구동한 모델을 설계하였는데 각 바퀴에 걸리는 하중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안전계수 1.2를 고려하여 바퀴에 걸리는 최대 토크 값을 구했고 그 값이 0.178Nm가 나왔습니다. 이 값을 참고하여 최적화된 모터인 빨간색 네모에 속한 모터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저렴하며 4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모터 드라이버를 탑재하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아두이노 우노보드 R3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R3는 아두이노의 세 번째 모델을 말하며 비교적 최신 모델이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구동하기 위하여 충분히 높은 CPU 성능이 필요하기에 쿼드코어를 갖춘 라즈베리 파이 모델 4를 선정하였습니다. 관계장치는 펌프 모터와 튜브를 이용하여 물을 끌어와 분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외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 잔량 표시기를 알아보았고 거리를 측정하여 물을 분사할 수 있도록 초음파 센서를 탑재하여 제품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저희는 품종별 인식 및 맞춤형 관계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스마트 로봇에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품종별 인식을 할 수 있는 AI 학습 모델을 먼저 제작하고 순차적으로 카메라 연결, 관계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AI 학습 모델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작업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인 플라워 클래시피케이션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1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벚꽃, 붓꽃, 마리골드, 서양단초, 양귀비, 데이지, 라벤더, 장미백합, 해바라기입니다. 데이터셋 학습을 위해 욜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습니다. 욜로 알고리즘은 You Only Look Once의 약자로서 기존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었던 RCNN 등의 2단계 방식의 알고리즘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일 단계 방식 알고리즘입니다.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한 실시간 객체 탐지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욜로 학습 모델이 주어진 영상에서 품종별 인식을 잘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학습 모델 성능 향상과 구동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관계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산불 진압 로봇과 다른 점은 산불 진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재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의 기계적인 강도나 혹은 내열성 등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고 그리고 AI를 이용하여서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계적인 요소에 더 큰 중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가 하려는 이 로봇은 꽃을 AI로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인식한 꽃에 물을 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혹시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꽃을 망가뜨리지 않는 건 이제 저희가 화훼 농가를 기준으로 이 로봇을 설계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등에서 설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잘 정돈된 상태에서 트랙을 바탕으로 농업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망가뜨리거나 그런 일은 그런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 가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꽃을 인식해서 단계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꽃마다 뭐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물을 뭐 양을 다르게 줘야 되는 걸 좀 그런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꽃마다 줘야 하는 물의 양도 다르고 줘야 하는 영양분이나 영양제 등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걸 인식하여서 그 꽃에 맞게 물의 양이나 수압이나 영양제 등을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로봇을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하나 코멘트인데요. 발표를 잘했는데 앞으로는 읽지 말고 그걸 기억해서 발표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이 회사 가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원 중간 발표를 맡은 8초 장태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작 배경, 개념 설계, 제품 설계, 추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하철은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우리의 일상 속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하루 평균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하 역산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 선로에 미세먼지가 생기는 이유는 레일 바퀴 및 브레이크 마모, 전력 케이블 마모, 디젤 청소 차량의 기름에 의한 오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세먼지는 열차풍에 의해 지하철 역사로 유입이 되고 환기구를 통해 지상으로 배출되게 되어 승객뿐만 아니라 그 근처 인근 시설 이용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기사를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약 200억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법을 시행하였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 달에 2회 수작업 청소, 디젤 청소 차량 운행, 환기구를 통한 배출은 아래와 같은 불량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선책이 필요해서 미세먼지를 모으는 전기로 작동하는 무인 청소 차량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능 개통도입니다. 목적 개통도입니다. 저희는 앞서 나온 목적 개통도와 같이 현재 시행되는 방식들의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계를 고려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기능 개통도를 바탕으로 구현한 3D 모델링입니다. 흡입 모터를 통해 흡입구로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1차적으로 사이클론 집진기를 이용해 무거운 미세먼지를 집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남은 미세먼지들은 헤파 필터와 탈취 필터를 통과하여 2차적으로 집진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집진되지 못한 초미세먼지나 나무 부스러기 같은 분진들은 워터탱크에 다 녹여서 깨끗한 공기가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러합니다. 저희 아이디어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집진기입니다. 지하철에 맞는 집진기를 선정하기 위해 금속성 미세먼지와 같은 무거운 미세먼지 같은 지하철 미세먼지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금속 미세먼지의 비율이 56% 가까이 됩니다. 이런 금속성 미세먼지 같은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청소가 어려워 집진기 사용이 요구됩니다. 집진기는 집진 방식에 따라 전기 집진기, 백필터 집진기, 습식 세정 집진기, 사이클론 집진기 등
표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집중기별 장점과 단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나온 장단점을 비교하여 저희 조는 가정순위 비교법을 통해 사이클론 집중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클론 집중기는 원심 분리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이 흡입구를 통해 들어간 미세먼지들이 와류로 인해 고속 나선 운동을 하게 되면서 무언 입자들은 관성에 의해서 벽면에 부딪혀 아래로 집중되게 되고 관성의 영향을 덜 받는 가변 입자들은 위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가스와 같이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사이클론 집중기는 무거운 금속성 미세먼지 집중에 탁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려한 설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제작 및 실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저게 굉장히 유속이 세야 될 것 같은데 주관적으로는 혹시 계산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산된 유속 입자의 무게나 밀도를 고려했을 때 속도를 얼마나 주면 저게 분리가 될지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가 70만 원 예산 내에서 가능한 유속인지 그런 것도 고려해봤어요? 아직 계산까지는 조에서 나오지 않아서 선정까지만 해봤습니다. 이게 좀 고려가 많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보면은 햇바 필터 있었던 것 같아요. 햇바 필터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현재 단계로서는 그렇게 사용하기로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그 실제로는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 제품으로는 그러면은 햇바 필터가 실제 지하철에 사용된다면은 계속 갈아줘야 될 텐데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갈아줘야 될 텐데 얼마 안 돼서 계속 갈아주고 그러면은 비용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조원들과 상의해서 다음 발표까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는 마이크를 들고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이제는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할 수 있다. 스마트 키오스크 가이던스 로봇에 대해 발표하게 된 도와줘의 발표자 윤소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러는 거지? 그거 아니야? 오늘은 지금 높게 하는 거 사람들 줄 서는 거 아니야? 시각장애인은 빛으로만 사물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터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심각한 불편을 겪습니다. 또한 국내의 대부분이 전자블록 및 음성 안내가 없기 때문에 키오스크까지 접근하는 데에도 불편함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키오스크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식업 분야에서 심각하게 두드러집니다. 보시면 요식업 분야의 운영대수, 키오스크 운영대수는 많지만 장애인의 접근성 점수는 상당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시위를 하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듣고 정부는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키오스크 앞에 점자 블럭을 설치해야 하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라벨과 음성 지원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의 유예기간이 2026년 정도로 상당히 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긴 유예기간을 책정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배리오 프리 키오스크가 약 2천만 원 정도로 비싸고 별도의 유도 점자 블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과 설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자영업자와 시각장애인들은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라며 배리오 프리 키오스크의 의무화에 반발하였고, 시각장애인들은 그럼 2026년까지 참고 기다리란 소리냐 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솔루션이 가지는 비용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주고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하여 음식 주문을 도와주는 스마트 키오스크 가이던스 로봇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능 설계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외형을 정하였습니다. 이 로봇은 지금 탑층에 카드 리더기, 조이스틱과 버튼, 스피커, 센서 등이 들어가고 아랫부분에는 스프링 손잡이, 배터리, 모터와 모터 드라이브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손잡이와 조이스틱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기능 대통도입니다. 먼저 입구에서 시각장애인이 다가오면 로봇이 인식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다음에 손잡이를 잡으면 키오스크까지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때 다른 보행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물 감지 센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의 내용을 음성 변환해줍니다. 불고기 버거, 조이스틱으로 선택할 수 있게 놓습니다. 새우버거, 결제가 끝나면 픽업대까지 안내해주고 픽업대에서 음식을 픽업한 다음에는 장애인 지성 좌석이나 출구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의 기능의 통도를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배속이 되어 있고 저희 라인 트레이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목적계 통도입니다. 저희는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시장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세 설계입니다. 저희의 공학적 제한 조건입니다. 로봇의 이동 속도는 시각장애인의 평균 보행 속도인 2.5km/h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다 안정적인 지지대를 정하기 위하여 변이 해석을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 세 번째로 정하였습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안입니다. 저희는 욜로5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을 인식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글라스와 지팡이에 대한 데이터셋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학습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터 선정입니다. 저희는 로봇의 하중과 바퀴의 직경 그리고 RP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감속기어는 67분의 1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선정입니다. 1시간에 시각장애인이 한 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필요 배터리 용량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배터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부품들입니다.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라인 트레이싱으로는 3월 인식 AI 카메라인 픽시2를 이용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기존 터치 방식 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로봇을 최초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기존 키오스크에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과 설치 시간 절약으로 보급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키오스크의 문제인 시각장애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해소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권리 부담과 키오스크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챕터입니다. 저희는 중간 발표 이후에 좀 더 세분화된 설계를 할 계획이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참고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하자면 네? 질문하려고 했던 거 까먹었네. 다른 분 먼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질문은 네. 그 라인 트레이서 그 정해진 경로만 따라서 우리 이동할 수 있는 아니요. 저희는 기존의 라인 트레이스는 그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할 수 있는데 저희는 픽시2 카메라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픽시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자리에 멈추는 것도 가능하고 또 분기점에 바코드를 라인에 부착하면은 또 원하는 방향으로 분기기를 나눠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오스크랑 픽업대에서 멈추고 바코드 이용해서 멈추고 또 매장이랑 포장을 선택했을 때 뭐 장애인 지정사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출구로 갈 것인지를 그 픽시2 카메라로 할 계획입니다.
아, 예. 네. 네.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 가이던스 로봇이랑 기존의 키오스크랑 뭔가 통신이 돼서 네네. 그 정보들이 오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 예정이죠? 현재 라즈베리 파이 4에 있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블루투스가 안 된다면 그 키오스크가 현재 윈도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하는 것도 좀 생각해두고 있습니다. 고려해두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해. 라인에 쓰레기나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고 아니면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라인 트레이서를 사용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픽시2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색깔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인식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할 것도 아니고 또 해당 픽시 카메라가 그 각도가 80도 정도로 상당히 좀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늘 매장 관리가 될 것이고 조그만 장애물 같은 게 있는 거라면 충분히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픽시2가 AI 기반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매장이 좀 큰 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 좁은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좁은 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라인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완전 좁은 곳에서는 아마 좀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곳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 같은 데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작게 만든다든지 추후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점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자 김현우입니다. 저희 주제인 영상소리 분석 기반 통합적 AI 시스템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배경입니다. AI 보안 시스템은 영상 기반 죄송합니다. 저기 디스플레이 설정 모드 보시겠어요? 가운데 디스플레이 바뀌었다니. 발표자 보기를 빼는 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AI 보안 시스템은 보안 카메라랑 인공지능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다음과 보기와 같은 항만, 교통, 산업 현장, 도심 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이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보안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한계로 인한 낮은 인식률에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낮은 인식률은 다음과 같은 그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며 이런 낮은 인식률은 다음과 같은 범죄 검거 오류, 교통관리 오류, 국가보호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은 인식률로 인한 AI 기반 카메라가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이에 이어서 상황 대처가 느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정의문을 정의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개선된 AI 보안 시스템의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목적 개통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영상 정보 수집 및 AI 분석에 이어서 AI가 상황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그 방법이 추가되면 좋겠다고 고안하였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능 개통도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추가적인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초음파, 진동, 소리, 열, 화상, 레이더 같은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었고 이 중 소리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면 AI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아이디어 4가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저희가 따라서 이후 8가지 기준을 선정하고 조원끼리 투표를 통해서 그 판정 기준을 선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4가지 판정 기준이 선정되었습니다. 판정 기준에 가중치 비교를 통하여 4가지 아이디어를 득표수에 따라서 총점을 계산하였고 소리 분석 AI 모델을 도입하는 것에 가장 높은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리 발생 시 소음원의 위치를 채증할 수 있는 방법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능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조의 설계 시 제한 조건입니다. 설계 목표입니다. 저희 조는 그 앞서 배경을 바탕으로 AI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영상과 소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저희 설계 컨셉을 저희 시스템을 컨셉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폭발 등 이벤트가 발생할 시 음성과 그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데 이 소음원 방향 이때 그 AI 보안 시스템이 음성 발생 지점으로 카메라가 회전하고 채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리 정보랑 영상 분석을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이나 소리 정보를 AI가 학습된 AI를 이용하여 분석하여서 신속한 상황 판단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설계한 프로젝트의 3D CAD 구현 모습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카메라 합체와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도면 카메라를 이루어지고 4개의 마이크로 이루어집니다. 4개의 마이크가 구성된 이유는 소음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공학적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차후 계획을 저희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참고했던 자료 링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선된 AI 보안 시스템에 영상, 소리 AI 모델에 관한 정보랑 음원 위치 인식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개략적으로 표현하였고 이 화면을 띄우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산책하다 보면 소리 나는 제가 어디 산책하면 제가 걸어가는 소리 듣고 CCTV가 돌아가거든요. 예.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기존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맞습니다. 소리를 인식하고 돌아가는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제 AI 모델이 평소에 영상 데이터를 인식하고 그 사람의 행동 모션이나 경로 추적을 통해서 안전을 감시하는데 이제 소리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정보 수집을 얻을 수 있어서 AI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배경이 그 화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존하는 감시 카메라가 작은 불을 가로등 불빛이나 핸드폰 라이트랑 헷갈려가지고 오탐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는 그 소리 정보를 추가적으로 인식하여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AI가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소리를 인식하는 AI가 추가된 점입니다. 학생 하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이 정말 그 다른 소리를 잡지 못할 정도로 외부 소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사용이 어려운 건가요? 일단 그 부분 노이즈 관련된 문제 같고요. 그 바람이나 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정확하게 그 입력이 안 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가 차후 계획하면서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나 추가적인 장치를 마이크 주변에 달 계획입니다. 네.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톤 디자인 중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처럼 서론, 설계, 제작, 결론 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서론 부분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후 주거 생활의 중요성의 늘어남에 따라서 또 소비자들의 스마트 가구에 대한 주목도를 저희는 주목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옷장 사용 시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정의를 하였고 문제정의 결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옷 분류 시스템 그리고 옷 전달 시스템, 옷 관리를 해주는 의류관리 시스템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내의 제품 특허들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이를 참조하여서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고려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목적계 통도를 이용하여서 경제성, 환경성, 효율성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또 기능계 통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구동 방법과 구동 순서에 대해서 고려해보았습니다. 제한 조건 같은 경우 우리 선정에 있어서는 1인 가구 평균 옷 개수를 조사를 하여서 100벌의 옷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온습도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번식이 가장 잘 되는 환경에 온습도를 조사해서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인 경우에만 결과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옷의 외형 10가지, 옷의 색깔 10가지로 총 100가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전 레일, 전자석 레일, 행거 레일을 이용해서 옷을 보관하고 옷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2D 모션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회전 레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만들어 보았고 또 가지수도 6가지로 줄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자동문이 열리고 행거에 사용자가 옷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행거가 이제 진동을 통해서 먼지를 털어주고 그 다음에 UV 살균을 통해서 살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행거가 전자석 레일로 이동을 하면 전자석과 이 옷걸이에 부착된 자석이 반응을 하여서 옷을 하나 끌어줍니다. 그리고 행거가 다시 돌아가고 벽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이 옷을 인식하고 분류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전자석 레일이 회전 레일로 이동을 하고 비어있는 칸 중에 가장 낮은 번호 칸부터 순차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옷을 전달할 경우에는 이제 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바다 습도 측정 시 제스펜을 이용해서 습기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또 방향펜을 이용해서 옷에 향기를 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옷을 원할 경우에는 키패드를 사용하여서 첫 번째 자리에는 의류의 색깔, 파란 셔츠를 꺼내고 싶다면 5번,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의류의 외형을 입력을 하는데요. 셔츠이기 때문에 3번을 입력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회전 레일에 있는 파란색 셔츠를 회전 레일이 작동을 해서 전자석 레일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전자석 레일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을 해서 행거에 가져다 주게 되면 사용자가 옷을 얻는 이러한 구동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작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품들을 사용하여서 회전 레일을 구성을 할 것이고 DC 모터, 스포르키 그리고 플라스틱 체인을 이용하여서 회전 레일을 계략도를 좀 그려보았습니다. 또 그 외의 기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품들을 사용하여서 구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 3D 도면을 이용해서 2D 모션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구동 영상 역시 찍어보았습니다. 의류 보관할 때 구동 영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행거가 틀어주고 전자석 레일이 옷을 가져와서 카메라 인식 후에 회전 레일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류 전달할 때의 구동 영상인데요. 펜이 작동을 하고 회전 레일에 있는 옷을 전자석 레일이 행거에 가져다주는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또 전자석 구동과 관련해서 영상 또한 찍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행거에 홈이 있어서 옷걸이가 걸려있는 것을 전자석 레일이 이 홈 사이로 옷을 이동시킵니다. 또한 회전 레일로 옷을 이동시킬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어있는 칸에 홈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또 저희는 인공학습과 관련해서 욜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고요. 또 옷의 외형을 얼만큼 잘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로스의 지표가 우하향 곡선을 보이면서 감소하는 것을 봐서 정확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MAP 역시 1에 근사한 것으로 굉장히 학습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의 색깔에 관한 분류 같은 경우에는 MAP 지표가 상승을 하지만 1에는 근사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학습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데이터로 테스트해본 결과 옷의 외형은 잘 구분을 하나
옷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드웨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할 것이고요.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추후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자면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일반 가정집에는 좀 사용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옷장 같은 경우가 1인당 1명씩은 있을 겁니다,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드레싱룸이 좀 크더라도 집에 가정에 있는 모든 옷들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만 된다면 좀 크기가 크더라도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크기는 좀 용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더. 한 명. 네. 3명 중에 가위바위보이다. 제일 빨리 든 사람.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집마다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의 외형과 그리고 옷의 색깔로 해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것이고요. 어떤 소재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욜루라는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은 옷의 색깔과 외형으로는 구분을 했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조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커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아이디어 창출, 제품 설명 및 계획 순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음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소음은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저희 팀은 소음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일상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진 헤드폰 혹은 이어폰들을 애용 중이실 텐데요. 아이디어 창출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란 전달되는 소리에 그 소리의 역이상을 발생시켜서 그 소리의 진폭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술인데요. 여기서 레이턴시로 인한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스피커 튜닝 기술을 모두 활용하여서 소음 감소 효과를 최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능은 다음과 같이 마이크를 통한 입력, DSP를 통한 프로세싱, 그리고 앰프와 스피커로 인한 출력으로 구현됩니다. 여러분들은 에어 커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식당의 출입문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외부 공기를 차단시켜서 열 손실과 벌레 및 먼지의 유입을 감소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커튼, 이 커튼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보이지 않지만 외부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커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디어 실현 영상입니다. 문 외부에 소음을 배치하는 스피커를 배치하고 소음을 재생하는 스피커를 배치하고 문 틀 양쪽에 배치한 스피커 2개에서 마이크로부터 수음되는 그 소리의 역이상을 재생시켜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떠할지 잠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약 78dB에서 약 62dB까지 감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레이턴시로 인한 한계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제가 DAW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0.5ms 딜레이를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했을 텐데요. 1ms, 1.5ms, 2ms 보시는 것과 같이 딜레이가 늘어날수록 노이즈 캔슬링이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밀리세컨드 단위보다 훨씬 더 적은 시차를 두고 재생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kHz 이상의 소리들은 노이즈 캔슬링이 완벽히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이즈 캔슬링을 시도했을 때 이 1kHz 이상의 소리들은 오히려 부스트되는 그런 역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그리고 이어폰들을 대상으로 사인판을 재생해서 노이즈 캔슬링 대역폭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마찬가지로 1kHz 이하에서만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도 이 시뮬레이션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저희 팀도 1kHz 이하의 소음을 감지하는데 그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품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DSP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DSP란 실시간 오디오 신호 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입니다. 따라서 CPU와 같이 다른 종류의 프로세서들에 비해서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타이거 샤크라는 DSP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해당 DSP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고가의 그런 라이브 음향 콘솔에 사용될 정도로 고성능의 DSP입니다. 이 제품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적어보았습니다. 소음 때문에 문 열기를 망설이셨다면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음향적으로 공간을 분리시켜서 그 분리된 공간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저희 팀이 꿈꾸는 과정으로는 해당 스피커가 해당 공간에서 목표한 소리를 정확히 출력해줄 수 있는 스피커 튜닝 기능을 탑재하는 것과 이 제품을 잘 패키징해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실제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계속해서 결과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인사드리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 들였어요? 제가 이 대본 쓰는 거 외에 말만 하는데 한 50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듣고 참고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없습니다. 혹시 그 장점으로 개방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개방을 무조건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소음 때문에 이제 문을 열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그 밖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소리를 이제 감소시키면서 그래서 문을 열지 못했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어쨌든 개방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개방을 한다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혹시 밤이 예를 들어 봄에 미세먼지 많고 아니면 밤 같은 경우에 외부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밤에는 무조건적으로 뭐 걸레라든지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닫아야 되는 그런 데는 사용을 예, 저희는 이제 음향적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모기장 같은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용 스마트폰 키트를 소개할 12조 김미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의 발표는 총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채소 가격의 인상으로 집에서 직접 재배하려는 추세라고 지금 인지할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품목의 상위 품목 70% 이상이 전부 다 채소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시기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는 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시다시피 국내 식물 재배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물 키우기가 인기 취미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에서 원하는 식물을 가꾸는 데 대한 어려움인데요. 식물을 키우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약간 수고스러운 부분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스마트팜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스마트팜 키트는 이 위 네 가지의 키워드를 중점해서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적인 부분, 또한 미화적인 부분까지 여러 가지 이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저희 스마트팜 키트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스마트팜 키트는 이러한 프로세서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씨앗에서 새싹으로 가는 프로세스인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식물을 선택하고 씨앗을 심기만 한다면 그 식물을 인식해서 발화 시점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 발화 시점이 지난데도 성장이 더딘 모종은 적외선 거리 탐지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든 XY 플로터를 이용해서 그 특정 위치에 원하는 물의 양과 원하는 물의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에서 식물 성장까지의 프로세서는 그 식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생기는 그 이미지 크기의 다름을 직접적으로 사진을 전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성장이 다 끝난 이미지에 도달했을 경우 성장이 끝난 식물로 인지한 후 알림을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과정을 도와줄 센서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프로세서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CAD 설계입니다. 저희가 고안한 XY 플로터에 이제 프레임을 달고 거기에 센서에 맞춘 위치를 고안한 후에 인시스 해석을 통해서 어떤 프레임을 사용해야 가장 이제 효과적이면서 안정적이고 재료가 저렴한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사용할 센서들을 코딩한 후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제대로 실용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IoT 기술을 접목하여서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식물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제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식물이 자라나는 그러한 데이터를 딥러닝하여서 식물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나만의 농장을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과 또한 이러한 수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저희 스마트팜 키트는 교육, 미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달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LG나 이런 데서 이미 그런 비슷한 생활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차별점이 혹시 LG에서 어떤 식으로 식물을 재배하는지는 인지하시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모종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특정 영양분을 일정하게만 공급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식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재배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XY 플로터를 직접 개발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끝쳤는데? 아 그런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시작이 안 돼가지고. 뜻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교수님 조의 중간 발표를 맡은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의 조의 주제는 친환경 스마트 세차장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차입니다.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첫 번째로 주제 선정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봐주시면 최근 5년간 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초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세차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도 세차 관련 불만 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파손과 흠집이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불만을 줄이고자 기존에 자주 사용하는 자동 세차 외에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세차 종류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4종류의 세차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셀프 세차와 스팀 세차는 세척 수준이 높고 파손과 스크래치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세차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만 차량 파손의 위험과 세척 수준이 낮았습니다. 노터치 세차는 자동 세차의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세척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저희는 여러 종류의 세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목표를 물 사용량, 흠집에 대한 위험, 그리고 흠집에 대한 위험은 스팀 세차로 해결하고 높은 비용과 시간의 소모는 자동화로, 낮은 청결도에 대한 걱정은 AI를 통해 개선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그중 핵심으로 스팀 세차와 AI와 로봇파를 뽑았습니다. 우선 물 소모량과 파손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스팀 세차를 선택하였고 긴 소모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는 자동화를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 자동화를 통해 세척을 하면 잔여 이물질이 남아있어 완벽하게 세차가 안 될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를 사용해 잔여 오염물의 문제를 한 번 더 처리할 것입니다. 이물질의 이미지를 텐서플로우와 CNN 모델 학습을 통해 인식하는 학습을 시켜 이물질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초기 세척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추가 세척하여 청결도를 올려 완벽한 세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팔입니다. 로봇팔의 종류에는 다관절의 로봇과 직교 좌표형의 로봇이 있습니다. 다관절의 로봇은 설계가 복잡하고 큰 출력의 구동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교 좌표형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식을 통해 시간, 비용, 물 사용량을 개선하면서 흠집과 청결도에 대한 걱정까지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세차장을 설계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모델을 완벽하게 설계할 시의 예상 전개도입니다. 스팀 세차 방식으로 일단 차를 전체적으로 세척한 후 남아있는 잔여 이물질을 AI를 통해 인식을 하고 직교 좌표 모델로 따라가요. 거기서 다시 화형 약품 처리를 하여 완벽한 세차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였을 시 기능성, 경제성, 편의성에서 이러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CAD를 통해 직교 좌표 모델을 설계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초기 아이디어만 생각해서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좌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더 자세하게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팀, 에어건, 화학 물질을 뿌려 잔여 이물질을 세척하여 완벽한 세차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향후 계획이고요. 저희가 참고했던 문항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점이 지금 제목이 친환경 스마트 세차장인데요. 네. 스마트 세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친환경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 보통 저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자동 세차와 셀프 세차는 물 사용량이 100리터에서 200리터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 스팀 세차는 한 1~2%로 한 1에서 2리터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사용량을 줄여서
친환경을 또 할 수 있고 셀프 세차의 경우에는 저희 세제를 막 뿌리잖아요 차에다가 그런 것을 줄이고 마지막에 저희는 그 부분적인 세차를 할 때만 화학 물질을 돋보아가지고 그 세제를 줄이면서 또 친환경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E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XY 좌표로 이쪽으로는 이렇게 Z축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구상을 하지 못하였고 그 카메라도 움직일 때는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데 일단은 스팀 세차를 진행할 때에는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추후 개선을 통해 더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옆에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그 세차는 물로 먼저 이물질을 떨어뜨린 다음에 뭐 거품 분사하고 버핑을 하는데 그 스팀 세차만으로 어떻게 차가 깨끗해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지금 스팀 세차는 우선 때를 불려 스팀으로 불려서 보통 스팀 세차에 맡기면 그 부분을 수건으로 닦는데 저희는 시간 감소를 위해 스팀으로 때를 불린 다음에 강한 에어건을 발사시켜서 그거를 주위로 날려버린 다음에 그러면 물기도 남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또 AI를 통해서 잔여 이물질을 확인하고 그 부분만 더 집중적으로 세척해서 시간과 비용을 또 줄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세차장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5조 스탠메이트의 발표를 맡은 최승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이나 많은 물건을 옮길 때 저희는 이런 핸드카트를 이용하곤 합니다. 또 핸드카트는 다수의 무거운 물건을 바퀴를 통해 옮겨주며 힘을 덜 들게 해줍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계단을 만날 시 카트를 억지로 끌고 올라가거나 들고 올라가게 되면서 놓치거나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카트를 끌 때 앞으로 가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닌 카트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힘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카트들이 공급되었는데 미비한 개선 사항과 과도한 스펙이라는 문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력을 이용한 계단 극복과 기울기 제어를 위한 힘 보조를 메인 미션으로 정했습니다. 이 메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서브 미션을 선정했습니다. 각각 서브 미션에 따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계단 인식입니다. 계단 인식에는 스위치, 센서, 비전 인식에 창출되었고 평가 결과 스위치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단 극복입니다. 보조바퀴, 레일바퀴, 삼각바퀴, 특수바퀴 등이 창출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삼각바퀴가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울기 제어입니다. 바퀴 구동 제어와 카트 바디 기울기 제어 중 카트 바디 기울기 제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정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기울기 제어입니다. 카트를 끌기 위해서는 앞으로 끌어내는 수직력과 기울기를 조절한 수직력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이 수직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트의 무게중심이 바퀴보다 앞쪽이나 뒤쪽에 있을 경우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멘트를 상쇄해주기 위해 사람이 수직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게중심이 카트 바퀴와 수직으로 위치하게 되면 모멘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점을 제로 모멘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스탠메이트는 기울기 제어를 통해 카트의 무게중심이 제로 모멘트 포인트에 위치하도록 유지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기울기 제어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제어 방식은 PID 또는 LQR 제어 중 선택을 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계단 극복입니다. 저희는 삼각바퀴의 바퀴살을 회전을 통해 계단을 오를 때 수직력을 보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 바퀴살을 설계해서 진행했습니다. 계단 규격은 단높이 20cm, 단너비 24cm로 설정했습니다. 바퀴살 회전을 통해 계단을 극복하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저희가 정한 계단 규격에 맞춰 저희는 바퀴살 길이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바퀴살보다 바퀴가 먼저 계단에 닿을 것을 고려하여 바퀴의 크기도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계산한 결과들을 사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최대 토크를 계산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목표값은 다음과 같고 회전 속도가 낮고 토크가 세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목표 모터 파워에 맞춰 모터를 선정하였고 그 후 감속기를 설계하여 목표 회전 속도와 목표 토크를 맞출 예정입니다. 감속기는 회전수를 감소시켜 출력 토크를 증가시키는 부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4가지 감속기가 사용됩니다. 각 감속기별로 특징과 설계 적합성을 따라서 평가 결과 유성기업 감속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모델링 예상 모습입니다. 저희 1학기 최종 목표는 감속기 및 바퀴살의 프로토타입 설계 및 프로토타입 제작 및 구동 확인입니다. 또한 2학기 때는 기울기 제어를 추가하여 최종 제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혹시 슈퍼에 삼각바퀴를 이용한 계단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슈퍼로 나와 있는 걸로 아시는데 혹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인지하고 있으시면 그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삼각바퀴를 이용한 카트는 동력 없이 기존의 삼각바퀴를 이용한 계단을 오르는 카트는 동력 없이 프리힌지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액추에이터를 선정하여 동력을 주어 계단 올라갈 때 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그런 힘이 얼마 필요한지, 토크 얼마 필요한지를 활용해서 내려갈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나요? 힘을 더 천천히 반대 방향 힘을 내서 내려가는 것도 응용을 예, 저희가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를 같이 착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구동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속도를 더 천천히 하여 내려가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네, 생각합니다. 다음 쪽, 마지막 쪽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는 발표자 이원입니다. 마이크 써주세요. 네, 캐스톤 디자인주 선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이번 발표 주제는 추락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드론 에어백 설계입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서론, 개념 설계, 상세 설계, 마무리로 결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서론입니다. 우선 드론의 산업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의 산업 수요는 이 그래프와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드론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촬영, 배달, 재난 구조, 교통 관측 등 활용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외곽에서만 허용이 되었던 드론이 도심 속으로도 확장이 되어지고 있어 그에 따른 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 추락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드론 쇼 중에서도 통신 두절로 인해 여러 드론이 추락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고는 전파 문제, 오작동 문제, 기상 악화 문제로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얼마 전 부산 광안리에서 진행된 있습니다. 우선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타사에서 개발한 드론 낙하산입니다. 이 낙하산은 물론 드론 추락 시 감속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드론 낙하산은 낮은 고도에서는 사용성이 떨어지고 바람에 취약하며 큰 부피를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락이 감지되는 즉시 부풀어지는 드론 에어백을 고안하였습니다. 개념 설계입니다. 기능 계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론이 추락 감지를 합니다. 이때 측정이 되고 있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자유 낙하임을 감지합니다. 그때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하여 카트리지에 있는 CO2 기체가 방출되고 에어백이 빠르게 팽창하게 됩니다. 목적 개통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상세 설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선정한 부품입니다. 추락 감지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ESP32 아두이노 드론을 선정했고 에어백은 나일론 66 소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육축 가속도 센서를 메인 센서로 선정하였습니다. CO2 카트리지 용량은 16g으로 정했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SPG06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동 전과 구동 후의 가상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상세 내용입니다. 저희는 최종 가속도 로직을 다음과 같이 3차의 변형 끝에 설정하였습니다. 처음으로는 가속도 센서로 최적의 가속도를 계산하였고 하였지만 적분 계산 노이즈 한계로 정밀한 속도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음파 센서로 거리 측정하여 미분의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측정 범위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론 추락 시 자이로 센서로 기울기를 감지하도록 하였지만 일부 기체가 기울이지 않고 떨어질 수 있기에 저희는 최종 로직으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여 모든 추락 상황에서도 이 로직이 포괄한다는 결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종 로직에 대해 설명하자면 산축 가속도 제곱 합의 루트를 씌워 측정 가속도를 구했고 자연 낙하 시에 일정한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를 추락 가속도 A 드롭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측정 가속도가 추락 가속도 A 드롭보다 낮을 시에 로직이 작동한다는 원리입니다. 이해를 위해 부연 설명하자면 추락 가속도가 1G인 9.8m/s 제곱이 아닌 이유는 가속도 센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드론과 가속도 센서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기에 중력 가속도와 동일한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하여 중력 가속도가 상쇄돼 0G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공기 저항이 원인으로 정확한 0G 측정값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확한 A 드랍을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은 총 5번 진행했습니다. 5m 높이에서 10ms 간격으로 가속도를 측정했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선을 놓아 추락시켰을 시 즉시 0G에 가까운 값이 측정됩니다. 이때 5개의 추락 가속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중 가장 최소 추락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왔고 10% 안중 기준을 구하여 최종 A 드랍 값인 1.16885m/s 제곱 이하로 즉 대략 0.12G 이하에 되면 추락 감지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는 바로 로직을 적용시켜 실험하였습니다. 추락이 아닌 경우에는 빠르게 어떤 형태로 휘둘러도 부저가 울리지 않았고 추락하는 경우에는 바로 자연낙하를 감지하여 부저가 빠르게 울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도 저희 기존 인플레이터 방식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서브모터와 스프링을 이용한 기계적인 방식으로 인플레이터를 구동하였다면 현재 변경된 인플레이터는 전자식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구동하여 응답 시간을 180ms에서 10ms로 현저히 감소시킴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결론이고 요약 및 정리입니다. 아무튼 첫 투로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 제한 조건으로 카메라는 그리고 카메라가 무조건 아래에 있지 않고 앞에 달리는 드론이 있기에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선정했습니다. 그 솔레노이드랑 뭐 가스 이런 거 있는 그 부분. 네. 네,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무게 한 600g입니다. 그 사용하는 드론의 페이로드는 얼마일까요? 사용하는 드론의 페이로드는 지금 저희가 실험용으로 쓰는 드론 ESP 그 약간 제어용으로 산 드론은 페이로드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가 이거를 실험에서만 사용하고 또 비용도 고려하고 안전도 고려하면서 하느라 이거 다 설계 완성되면은 드론도 상용화 드론으로 바꿔서 거기에 적용시켜서 할 거기 때문에 페이로드 측면도 고려해서 상용 드론으로 바꿔서 저희가 마지막 최종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혹시 없으시면 네, 이걸로 오늘 발표가 끝났고요.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신 교수님들, 평가주신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발표 준비한다고 고생한 학생분들한테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들 혹시 총평이나 이렇게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예, 윤동현 교수님께서 총평을 해주시고 덮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중간고사 때문에 바쁜데 캡스톤 디자인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고생했고요. 잘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제는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무적이었고요. 맨날 하는 주제가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주제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AI가 많이 이용이 돼서 이게 지금 표준으로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좀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문 설계를 배웠잖아요. 인문 설계에서 그 배운 순서대로 공학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순서대로 발표하는 게 좋은데 막 설계부터 하고 뒤에서 이제 효과나 이런 걸 발표하는 뒤죽박죽 있는 학생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점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발표를 또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죠. 누가 잘했는지 알 겁니다. 보면 이제 읽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제 많이 연습을 해서 읽지 않고도 잘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발표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시장님이나 이런 부장님 놓고 받아서 발표하는 해낼 거고요. 그렇게 읽고 발표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 발표 때는 그래도 이제 시제품을 보여줘야 될 텐데 몇 가지 주제는 시제품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그 조들은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장밋빛 설계를 보여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구동이 돼서 검증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챌린징한 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잘 좀 생각을 해서 기말 때는 좋은 모습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끝났나요? 이제 아직 남은 학생들이 있나요? 네, 그러면 남은 그 시험 잘 보시고요. 기말고사 때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